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3기가 시작되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거의 100일 카운팅을 하고 있죠. 보면은 4월, 5월, 그 6월, 7월 16일인데 7월은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0일 조금 안 나왔는데 100일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100일 동안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난 법규를 하나도 암기를 못했다, 아니면 내가 실무가 스터디에서 계속 꽈락이 나온다, 이래도 충분히 100일 동안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건강관리. 제가 재작년까지는 되게 독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제가 막 잠도 줄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한해서 막 5시간 자라,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를 해라, 제가 막 그렇게 독하게 했는데 그거를 정말 따라오셔서 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이 왔었는데 2년차 유입분이신데 잠을 5시간을 자고 있대요. 그래서 5시간 계속 자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5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게 괜찮냐 했는데 젊은 남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잠을 줄이고 공부량을 확 늘리는 대신 4월까지만 하고 6월부터는 잠을 다시 늘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평소 수면 시간 7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5시간 자고 나중에 시험 막바지 한 달에 왔을 때는 다시 7시간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뭐 직장인 수험생이신 분, 아니면은 막 요번에 1차를 붙고 생동차를 도전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조금 시간을 늘리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수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1-2시간 자면 안 됩니다. 쓰러져요. 5시간 이상 자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두 달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면은 공부 시간은 자투리로 늘리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독서실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20분, 그다음에 밤에 집에 올 때 2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총 40분이죠. 이 40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단문을 녹음한 그 MP3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겨우면은 뭐 그냥 강평 동영상 강의 모바일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왔다 갔다 그냥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편하게 들었거든요. 이런 시간이나 그다음에 뭐 아침에 화장실 갈 때 뭐 오답노트를 본다든지 이렇게 좀 짜투리 시간을 좀 이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수면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재작년에도 제가 막 일요일에도 막 수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일요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일요일, 월화수목 금토일 다 공부해야 된다. 언제? 시험 막판에 3달 동안은.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낮잠 정도 자시고 한 반나절 정도 공부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요일날 풀로 노르셨던 분들은 조금 줄여가지고. 그래서 합격생들 보면은 평일에 8시간에서 10시간 요 정도 순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공부하신 분들이 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푹 노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시험이 뭐 1-2시간 공부해서, 한 달에 뭐 1-2시간 공부해서 그냥 쉽게 붙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절대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험이에요.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과 비용을. 그래서 이 정도 한 순공이 나오게.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날 확진을 한번 받았어요. 계속 음성이 뜨다가 월요일날 이제 딱 확진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감기구나 했는데 나중에 한 2일째 3일째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론 이미 걸리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걸리신 분들은 빨리 쾌차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안 걸리게 최대한 안 걸리게 제일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자, 우리 공부 비율, 우리 실, 이, 법. 자, 그동안은 실무를 중심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실무가 사실은 꽈락률도 높고 좀 어려운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대여섯 시간 뭐 하루 200점씩 막 풀고 막 이러시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죠? 우리 마지막 3달은 암기 과목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이법을 333 같은 비율로 하되,
대신 우리가 만약 10시간을 공부한다면 1시간이 비죠. 이 1시간은 약한 과목에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리법이 다 약하다 그럼 20분씩 쪼개시고요. 나는 실무가 약하다 그럼 실무 4시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오답 노트를 보고 실무 오답 노트 보고 법전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실무 100점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제일 싫은 것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실무부터 빨리 끝내고 이론 때 잠깐 머리 쉰다고 생각하고 법규 때 저녁에 집에 와서 암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법도 이제 비율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을 하면요. 물론 3기 때 오픈북 하셔도 돼요. 오픈북 하시고 대신 뭐죠? 암기를 하셔야죠. 저희가 이제 법규가 3교시죠. 그래서 몇 명 없을 줄 알았어요. 다들 힘드셔서 집에 가셨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계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법규가 3교시였거든요. 강평이. 그때 이제 몇 명 없으셨어요. 한 대여섯 명 앉으셨나? 대여섯 명인가? 한 10명인가? 그랬는데 그때 강평 때 다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왜 우리 실무부터 푸셨잖아요. 시리법하고 강평 실무 이론 듣고 법규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붙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붙으셨어요. 그거를 오늘 제가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합격생 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해주셔요. 법규가 2교시에서 3교시 강평을 바꿨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죠?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법규 때 강평에 남아 계신 분들은 꼭 남아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힘들었을 때 버텼던 거는 강평 시간에 평가원님이 이때 남아 있으신 분들은 거의 꼭 붙을 거다. 그 정도 의지면 붙는다. 이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이렇게 딱 보면은 그때 있었던 같이 공부 친하진 않지만 그때 봤던 얼굴들이 다 익숙한 얼굴들이 합격자에 딱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얼굴을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픈북 하셔도 되는데 그때 다음에 다시 암기를 해주셔서 다시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마무리를. 그리고 이때 외운 암기는 외운 논점은 4기 때 다시 한번 또 출제한다. 그때 오픈북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외운 거는요.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100일 전에 외웠던 거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시험장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정말이요. 그래서 100일 전에 봤던 것도 완벽하게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구조적인 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계해서 어떻게 글을 쓰고. 그래서 제가 2년차 때 합격할 뻔했는데 제가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2년차 때 수업 시간에 이론 강사님이 권리금에 대해서 살짝 말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권리금에서 썰을 푸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한 5분에서 10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려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 그냥 네이버를 딱 켰는데 권리금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했는데 아니야 시험 내일이니까 보면 안 돼. 내일이니까 보면 안 돼. 이거 시간 아까워. 이거 안 봤거든요. 근데 이론 4번 문제 권리금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권리금을 단문으로 10점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시험에서 써보래요. 그래서 그때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한 몇 달 전에 들었던 스터디에서 그냥 선생님이 썰 풀던 그 이야기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막 쥐어짜가지고 그래 권리금 개설 거기 선생님이 풀어준 썰 뭐 권리금에 뭐 규정이 없어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라 이것도 사실 이론 법규도 가라를 칠 수가 있죠. 뭐 개념 이런 거 개념 해가지고 권리금이란 뭐다 그냥 내 이해한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유형 권리금 유형 해서 이걸 10점으로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점수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잠깐 본 논점들도 분명히 시험장에서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복습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법규는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기부터 계속 이제 문제를 드릴 건데 한 주에 100점은 완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에 100점 완파하자. 그래서 오픈북을 좀 줄이시다가 그래도 막판에 사기 있죠. 사기 2주 정도는 100점으로 혼자 써보는 연습해야 돼요. 아예 그냥 그때는 책을 놓고 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 오픈북을 한다.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주 스터디에서도 오픈북을 했다. 그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 손이 떨리지 않을까요? 난 한 번도 100점을 혼자서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기 2, 3주 정도는 내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써보셔야 돼요. 아니 완전 법정 용어는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 이해한 대로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방법, 비율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죠. 그래서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좀 힘차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제 볼게요. 오늘 문제. 자, 오늘 문제 1번부터 4번 드디어 이제 랜덤 비율이 들어갔죠. 1번 뭐냐면요, 우리 감정평가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됩니다. 난이도는 중. 그리고 문제 2번 보면은요, 자, 손실보상이죠. 토지보상법에 있는 손실보상 파트인데 요것도 난이도는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이거 난이도 쉬운 문제.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문제 3번. 딱 보면은 토지보상법 재결 신청 선고가 이거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사실 요 판례를 좀 낸 문제여서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 3번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자,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제 문제 4번을 보시면은 개공의 검증이죠. 사실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거라서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걸 안 외웠다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안 외우면은. 그래서 1, 2, 3, 4가 이렇게 딱 있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딱 이 시험지를 받는 순간, 자, 일반적인 수험생들 문제 끝 보고 유형을 막 보고 내가 뭐 외운 거 나왔나 내가 공부했던 거 나왔나 이렇게 체크하고, 물론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1번, 2번, 3번, 4번 대략적인 큰 논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는 쉬운 논점, 이거는 스터디에서 여러 번 다뤘던 논점, 아니면 단과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논점. 그래서 쭉 1, 2, 3, 4부터 쭉 스캔을 합니다. 난이도를. 대략적으로 이건 좀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은 우리가 판례를 배워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아는 판례가 돼서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 되는데, 만약에 논점이 뭐지 이거 사실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만약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논점이 제대로 안 보인다면은 문제를 두세 번씩 읽어서 논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화가 되거나 점수 차이가 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반대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논점이 딱딱딱 보이죠. 문제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쉬운 문제고, 배점을 딱 보면은 특히 문제 2번의 물음일 같은 경우에 배점이 좀 많이 줬죠. 쉽고 배점이 많은 것은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차별화를 해서, 우리 절대평가 아니죠. 그래서 상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점수를 어떻게 더 높게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제가 좀 고루고루 좀 한번 내봤어요. 다 이제 문제 1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 문제 1번의 물음 1 끝에를 보면요, 상기 과징금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과징금, 벌금, 과태료 간단히 설명하시고, 옛날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 문제인데요. 자, 과징금, 벌금, 과태료 행정법 어디 파트에서 봤죠?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래요.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해서 목차 하나 정도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물음이 갑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 한다. 자, 이때 형광펜 감정평가법상 형광펜 없으시면은 뭐 그냥 볼펜으로 치셔도 됩니다. 감정평가법상.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의 불복수단. 네모 박스 해볼게요. 과징금의 불복수단. 자, 문제에서 내가 아는 논점이다 하고 드립다 답안지 쓰시면 안 돼요.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자,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의 불복수단을 쓰시오. 즉 감정평가법에 있는 42조에 대한 내용을 써주세요라고 출제자는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감정평가법상 아까 형광펜 찐 걸 빼면은요, 그냥 과징금의 불복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요, 그땐 뭐도 들어가야 되죠? 일반적인 행정소송도 들어가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뭐에 씌이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용어 하나하나 키워드를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 여기도 뭐죠?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설명하시고, 이것도 일반적인 법조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물음 3 옆에는요, 단독으로 약술 가능 이렇게 써볼게요. 단독 약술 가능. 물음 3번은 옆에다 단독으로 약술 가능. 그래서 문제 4번에 그냥 이렇게 1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 끝을 봐볼게요. 한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도 인정되는 경우 밑줄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는가. 자, 이거 제가 작년 스터디에 사기 때 냈던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단과 때도 일부 취소 판결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한 반 이상이 모르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 가볍게 보고 가세요 하고 이제 스터디에는 제가 4개 일부러 내드렸거든요. 그때도 되게 많이 못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완을 해서 그때 오픈북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때 못 썼던 사람들, 그분들 그 주차에 복습을 해서 시험장이 나왔다. 그리고 그걸 잘 썼다.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점수 100점에 80%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100점에. 그래서 20점이면 못 점이에요. 16점.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당락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이번 주 스터디 봤을 때 내가 작년에 시험장에 들었던 사람이다. 한번 그러면은 트라우마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거 못 써가지고 떨어졌는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물음사 작년 기출에 있던 논점을 왜 또 냈냐? 작년에 기출 나왔으니까 요번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옛날에 과거 트렌드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죠? 작년에 못 썼던 문제를 작년에 수험생들이 못 쓴 문제, 못 쓴 논점을요. 요즘 최근에 다시 연속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변경이 처음 나왔을 때 물론 학계 논의가 있긴 하지만 처분 변경이 처음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못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 또 나왔죠. 그 다음 연도에 그래도 좀 잘 쓴 사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왔죠. 다른 논점을 엮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연속적으로 요즘 출제하는 논점들도 보여요. 그래서 혹시 오늘 못 썼다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물음 1, 2, 3, 4에 있는 논점들은 솔직히 딱 눈에 딱딱딱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로 올라오시면은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이러한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해서 일반적인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접근을 할 때 난이도 중간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감정평가법을 잘 안 봤다. 그래서 물음 3 같은 거나 아니면 물음 2 같은 거에 법정을 모른다 하면요. 갑자기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준비를 했다 하면요. 엄청 쉬운 문제가 됩니다. 엄청 쉬운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예시 답안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1쪽에서 2쪽을 오시면요. 이쪽에 오시면 이 가징금, 벌금, 과태료 간단한 목차에서 한 줄 잡았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모종 행정법상 의무 위반 여기 행정법상 의무 위반 동글뱅이 하시고요. 실효성 확보수단 써볼까요?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법상 우리 실효성 확보수단 우리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며 장래 불법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또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밑줄 새로운 실효성.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는 한 줄 내려오시면 밑에 전통적 실효성 확보수단 밑줄 요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요. 우리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행정목적 직접적 침해 밑줄 그 다음에 과태료는 한 줄 내려오시면 감적적으로 침해 밑줄. 그래서 이런 키워드만 들어와서 이해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문을요. 토시도 안 틀리고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물론 보긴 봤지만 그러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서 이해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의신청의 감정평가법 42조 1항 이렇게 있죠. 여기다 조그만한 별 할게요. 자, 오늘 법조는 이거 처음 봤다. 그럼 지금 외우시면 돼요. 42조 이렇게 42조. 그 다음에 요건의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30일 이내 이 날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우리 감정평가법상에 있는 이의신청과 그 다음에 우리 부공법도 마찬가지죠. 부공법에 있는 이의신청 뭐죠? 강학상 이의신청이죠. 그래서 물음 2를요 강학상 이의신청인지 여부라고 간단하게 하나 빼놨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행정심판 있죠. 여기다 조그만한 별 하나 할게요. 강학상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심판 갈 수 있다. 자, 문제에서 만약에 감정평가법상을 빼고 그냥 물어봤다면요. 그때 다음 목차 뭘로 나와야죠? 일반적인 행정소송. 그죠? 과징금 부과처분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쪽으로 오시면은 물음 3. 자, 1번 과징금 부과 제41조 있죠. 그래서 법조문만 체크할게요. 41조 동글뱅이. 자, 그 다음에 이 과징금 승계. 자, 승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혹시라도 몰라서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감정평가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 행위는 합병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부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서 사실 이 자체 그냥 케이스로 일반적인 내용으로도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3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 있죠. 44조에만 동글뱅이 44조. 그래서 5쪽으로 오시면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4번. 자, 우리 일부 취소 판결 같은 경우 우리 판결의 종류에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2번에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의 의미가 있고 이제 학설 및 판례 있습니다. 거기 옆에다 플러스 알파 해볼게요. 플러스 알파. 2번 목차 옆에 플러스 알파. 자, 이 문제 1번에 방가로 1, 2, 3, 4, 물음 1, 2, 3, 4가 만약 쉽게 느껴졌다고 하면요. 내가 여기서 더 차별화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물음 2, 3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조금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용을 많이 쓰는 방법. 자, 그다음에 물음 4번 같은 경우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우리 6쪽에 예시도 한번 보시면 3 일부 취소 판결 가능한지 여부 있죠. 여기다 별 3개. 자, 요것만 쓰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 논점만 쓰셔도 기본 점수 이상은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물음 1, 2, 3, 4를 딱 보고 아 이게 난이도 중간 아니면 내가 쉽다고 느껴지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때 물음 4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게요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변경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변경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과 판례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6쪽으로 오시면은 양가로 1의 기준이 있죠. 기준은 첫 번째 주에 분리 가능성 동글뱅이 요게 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양가로 이 판례 있죠. 자, 기속행위 동글뱅이 동그라미 1번에 기속행위 동글뱅이 그 다음에 가분성 특성성 동글뱅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밑줄. 자, 그런데 우리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2번에 재량행위 동글뱅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요 자, 요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재량권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7쪽 맨 첫 번째 줄 전부 취소 밑줄. 자, 그래서 그때 작년에 요걸 그대로 똑같이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합격생 중에. 그래서 뭐 제가 답안지를 그 공단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걸 그대로 똑같이 썼는데 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했는데 80% 이상 배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이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뭐 이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법규 같은 경우에도요. 목차, 키워드, 그다음에 법조문, 판례 이렇게 채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판례 문구 같은 경우에 물론 예전 과거의 수석이 판례를 그대로 외웠었어요. 한 줄 그냥 전체 통째로 문장을. 근데 생각보다 그건 어렵고 일단 그건 수석을 하라고 하시고 일반적인 수험생 합격생 분들은요. 판례 중요한 문구를 답안지에 넣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기본 점수 이상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 이상 가져가는 방법은 키워드를 잘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 취소 판결 작년에 나왔던 건데 왜 또 냈을까 기분이 나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혹시라도 시험 보셔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요 작년에 실수했던 걸 찾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다년차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뭐 8시간 10시간씩 한 3년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시험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약하신 분들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해서 맨날 이 스터디 올 때 나는 실제 시험장 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시험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큰 시험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여의도 뭐 중학교다 예를 들면은 여의도 중학교가 시험장이다 하면은 미리 저는 1, 2주 전에 가가지고 여의도 중학교 가는 길을 이렇게 폰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요 시야에.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쭉 보는 거야. 나는 시험장 가고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학교에 있는 이 책상 있잖아. 학교에 있는 책상. 그거를 미리 사셔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렇게 처절하게 공부를 합니다. 처절하게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시험에 약하신 분들은 총동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황청심환 먹고 가신 분도 있어요. 저는 우황청심환을 스터디 때 먹어봤거든요. 근데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우황청심환 먹는 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 그 다음에 뭐 수액을 꼽는 분, 그래서 체력적으로 아까 건강도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비타민 주사도 맞아보시고 영양제도 챙겨보시고 홍삼도 좀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이러셔야 합니다. 그때 뭐 한 요 3달 동안 바짝 모든 걸 총동원해야 돼요. 어떤 시험에 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다년차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작년 시험에 만약에 떨어졌다. 근데 논점을 아예 몰라서 못 써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험이 약해가지고 그때 긴장해서 아는데 못 쓰는 분들인데 몰라서
몰라서 못 썼다 이러신 분들은 뭐죠? 내가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범위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행을 바라고 합격하려고 한 게 아니었던가 이런 것 고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A급, B급 물론 여기만 외우고도 붙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C급까지 안전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감정평가법. 자, 감정평가법의 중요한 논점은 많아요. 자, 그 중에서도 자, 과징금은요. 우리 행정법 문제로 내기 좋아요. 행정법 문제로. 그래서 오늘은 행정법이랑 개별법을 같이 줬죠. 그래서 감정평가법에 틀을 썼는데 행정법도 조금 이렇게. 자, 우리 과징금 같은 경우에 대상 적격. 또 나왔는데 처분 변경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역흡수설, 흡수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기본 이론 때 배웠던 거. 그런 논점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 변경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판결에서는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취소 판결. 자, 그 다음에 개별법적인 일반적인 논점으로는 아까 뭐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과징금에 가지는 의미 같은 거 있죠. 변형된 의미. 그 다음에 우리 과징금이 이제 물론 과징금으로만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법의 징계 이런 식으로도 같이 엮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과징금 오늘 과징금 했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감정평가법에 있는 거 하나 제가 또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절차 뭐 42조 44조 이런 거 몰랐다 하면은 오늘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법 같은 경우에 우리 신고 없어진 거 아시죠? 혹시 오늘 처음 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또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근데 일단 감정평가법 오늘 이 조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다 하신 분들은 법전 볼 때 이제 법전도 이야기해드려야죠. 이렇게 공부를 하나 했다, 논점을 했다. 그러면은 중요 논점을 다시 암기하시면서 그 법전에 있는 그 법조문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 공부하실 때는 법전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 4기, 3기 때부터 말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법 1조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때 배웠던 논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2번. 문제 1번. 문제 1번은 중요도는 별 2개입니다. 별 2개. 자, 우리 문제 2번 보시면은요. 사실 문제 2번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라고 아예 깔아두고 그다음에 국토법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도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하여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을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음이 손실보상의 의민 요건. 자, 의민 요건 공제적 특보. 쉽죠. 그다음에 갑이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근데 배점이 20점이에요. 많죠. 자, 그다음에 물음이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했는지 노하고 갑의 주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해결 논의 해서 논점이 딱딱 드러나 있어요. 자, 우리 예시답안 보시면은 자, 우리 8쪽에는요 의민 요건. 자, 의민 요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줄 처리를 쭉 했어요. 그다음에 8쪽의 하단에 보시면 사안의 경우 갑의 주택을 증축하여 매매한 다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불가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하고 9쪽으로 오시면 바로 특별한 희생 이렇게 연결되겠었죠. 자, 우리 양가로 1번에 분리론과 경계이론 옆에다 플러스 알파 해볼게요. 플러스 알파. 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냐 해서 양가로 2번부터 특별한 희생 의미 구별 판단 기준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뭐였죠 아까? 쉽고 배점이 많은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우리가 점수를 조금 더 받아야 되니까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이라고 특별한 희생 앞에다가 먼저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차별화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특별한 희생 보시면 학설 보시면은 풀로 썼어요. 그래서 형식설, 실질설, 보수목사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고 배점이 많은 문제는요 양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 문제 어떤 손실보상 다른 문제를 보면은 그냥 견해대립이쓰나 이렇게 특별한 희생 견해대립이쓰나 이렇게 간 것도 있고 아니면 형식설과
형식설과 실질설, 그다음에 실질설 학설 이름만 나열한 그런 답안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배점이 작고 거기서 중요하지 않을 때 그렇게 가볍게 치고 가지만 지금 이건 뭐죠? 이게 메인 논점이기 때문에 학설을 다 넣어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1쪽 오시면은 11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 메인 논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가로일의 방직 요의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설 하나하나당 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판례 및 검토를 보시면은 대법원이랑 헌재 입장 각각 써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 하나만 쓰신 분 아니면 판례 입장을 2개 쓰신 분은 점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사실은 일부러 쉬운 문제를 드렸고 이것도 별 2개. 이거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 약간 메인이죠. 문제 3번.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내가 이미 이걸 알고 있다 하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될 테지만 자, 문제 3번 처음부터 좀 볼게요. 자, KC N지역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갑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을에 분양 신청 공고가 있음에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현금 청산 감정 평가 금액으로는 현금 청산에 합의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도정법상 협의를 거친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자, 우리 협의를 했다라는 게 무조건 동의를 끌어야 되나 상대방이? 그건 아니죠. 아, 나는 그 뜻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아, 난 그 금액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재결 가자. 수용 가자. 이것도 협의한 거죠. 그죠? 이것도 협의한 거예요. 협의한 거.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조합장 을에게 조속히 자, 재결 신청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재결 신청이 나옵니다. 자, 조합장 을은 재결 신청 청구를 받고 을과 갑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협의 절차 및 그 사전 절차인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외웠던 도움이 나오죠. 우리 조계 산협입니다. 자, 조서 작성 14,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15, 보상액 산정 68, 그다음에 협의 16조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토지보상법상 재결 신청 청구권을 설명하고 자, 여기를 가로로 묶어볼게요. 토지보상법상 재결 신청 청구를 설명하고 자, 그다음에 갑의 재결 신청 청구는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밑줄. 자, 원래 문제는 사실은 토지보상법 재결 신청 청구권을 제가 설명하고를 원래 뺐다가 다시 넣은 거예요. 어려울까 봐. 자, 근데 만약에 그 가로 묶은 게 없어도요. 갑의 재결 신청 청구는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요. 자, 재결 신청 청구권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결국 재결 신청 청구권에 뭘 검토해라? 요건을 검토해봐라. 요건에 해당하는지죠. 그래서 찾아 올라가서 사실 오늘 제가 참조조문 드렸죠. 참조조문 보시면 참조조문 그냥 준 거 아닙니다. 자, 참조조문 65조 1항에 보면은요.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하고는 넘겨보시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도정법 이야기 재개발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재결 신청 청구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겠구나. 요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토지보상법 재결 신청 성명하고 가로가 없었다고 해도 내가 토지보상법 재결 신청 청구권을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참조 좀 본 김에 73조. 자, 73조 보시면은 1항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손실의 보상에 관한 자,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 동글뱅이 하시고. 자, 1호를 보시면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결국 이 사람은 뭐였죠? 분양 신청 공고가 있음에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은 자죠. 맞죠? 그럼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된 다음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도정법 절차. 그냥 큰 흐름, 중요한 큰 흐름만 보면요. 조사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조가 뭘까요? 저랑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외웠겠지만 조합 설립인가? 첫 단계. 그다음에 이거 뭐죠? 사업 시행 계획인가? 자, 물론 이제 실무나 이론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자, 사업 시행 계획인가? 자, 우리 토지보상법 뭘로 본다?
그렇죠. 사업 인정으로 본다. 사업 인정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게 뭐죠?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의 큰 그냥 행정법상 큰 틀로 보면은 조사관으로 보시면 돼요. 조사관. 자, 근데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90일 이내 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90일 이내 협의가 들어가겠죠. 자, 근데 그 전에 이미 분양 신청을 받겠죠. 그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해보세요. 공고를 하고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고 하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되는죠? 협의를 가는 거죠. 분양 신청 아니한 자들 돈 받고 나가겠다는 거. 이게 뭐죠? 사실 돈 받고 나가겠다. 현금 청산을 하게 돼 있죠. 현금 청산. 물론 이제 다 재미없죠. 배우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 재개발로 본다면요. 이때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오고 90일에 협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협의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 하면은 물론 협의가 된 사람이 협의 보상을 하겠죠. 결국 수용 재결로 갑니다. 그럼 수용 재결로 가려면은 사실은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정법도 뭐가 준용이 된다? 토지보상법이 준용이 된다. 그래서 이자가 재결 신청 청구를 해본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사업시행자만 재결 신청할 수 있죠. 자, 근데 재결 신청 청구를 했더니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죠, 사업시행자가? 야, 이 재결 신청 청구권 지금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어. 재결 신청 청구 토지보상법에 사업 인정 후, 사업 인정 후. 근데 야 토지보상법 준용하니까 뭐라고 준용한 거죠?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사실 돈 주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우리 토지보상법 준용하니까 도정법 뭐 하자? 사업 인정 전에 무슨 절차 있죠? 우리 열심히 외웠죠. 조계산협이 있죠. 조계산협. 이걸 제가 노래 곡으로 썼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데뷔를 할 건데 어쨌든 조계산협 사업 인정 전에 조서 작성하고 계획하고 산정하고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해라. 이거를 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주장은 시간을 끌려 쭉 하고 재결 신청 청구를 해라. 근데 너는 요건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사실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 도정법은 야 물론 이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긴 하지만 이런 특수한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재결 신청하고 이제 수용 재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재결하고 보상 가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매도 청구가 들어가죠. 이렇게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긴 하지만 이런 특수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토지보상법에 있는 사업인정 전 협의 같은 경우에는 거치지 않고 여기 우리 도정법에 있는 협의를 거쳤다면은 거친 것으로 보자. 즉 뭘로 보자는 거죠? 이 규정을 특례로 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자, 제가 문제 옆에다가 밑에다가 판례를 넣어놨거든요. 그 판례 별 2개, 3쪽에. 자, 보시면 판시사항 1번에다가 이제 쭉 밑줄 쳐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 절차. 여기까지 밑줄 쳐볼게요. 자, 만약에 문제 4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 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뭐 써야 되죠? 뭐 써야 되죠? 순발력 있어요. 이거 써야 돼요. 조계산협 쓰시면 돼요. 그죠? 조계산협. 정한 우리 토지보상법 14, 15, 16, 68조 등이 우리 도정법상 현금 청산 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준용된지 여부 소급 동글뱅이. 결국 특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정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쭉 밑줄게요.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 현금 청산 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상 쭉 오시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쭉 밑주실게요. 사업시행자의 수용 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적극 동글뱅이. 그래서 판례는 결국 우리 토지 소유자를 지금 손을 들어줬죠. 여기에 있죠. 그래서
야 조계산협에 있는 이 협의 안 거쳐도 여기서 협의를 거쳤다면은 거친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걸 받은 우리 사업시행자는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이 이루어지겠죠. 자 어쨌든 보시면은요 우리 판시상 2번도 있는데 여기다도 조그만한 별 할게요. 판시상 1번이 메인이긴 한데 2번도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정법상 현금 청산 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 청산 기간 만료 전에 재결 신청 청구했으나 쭉 밑에 쳐볼게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도 재결 신청 청구 가능하죠. 판례상. 자 그다음에 재결 신청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적극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현금 청산 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 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현금 청산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소형 재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33조 3항에 따른 밑에 가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적극. 그래서 가산금에다 동그라미. 지연 가산금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시면은 자 4쪽으로 오시면은요. 자 4쪽에 밑에 문단에 양가로 2 이렇게 있고 거기서 양가로 2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47조 있거든요. 이게 47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는데 옆에다 73조 현행 73조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일부러 드렸어요. 참조조문에. 그래서 도시정비법 47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법을 보면 현행 73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옆으로 5쪽에 두 번째 문단 있죠. 5쪽에 두 번째 문단만 묶어서 조그만한 별 하나. 이걸 답안지에 녹여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시 답안으로 와볼게요. 예시 답안 문제 3번. 자, 14쪽. 자, 14쪽에 오시면요. 사실 재결 신청 청구권에 대한 일반론이 써져 있고 토지보상법의 재결 신청 청구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3에서 사안의 협의가 불성립했는지 여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다음에 양가로의 관련 판례 있거든요. 아까 본 판례입니다. 여기다 별 하나. 자,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비법상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 진행의 특수성의 현관펜. 요게 키워드입니다.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비사업의 단계 진행 과정은 토지보상법 조서 작성이나 조계산협이죠. 이거 보상계획 공고, 보상의 산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한 규정 옆에다가 특례 써볼게요. 특별한 규정 옆에다 특례. 결국 특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됐죠? 협의가 지금 불성립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결 신청 청구를 한다면 적법한 것이다. 예, 적법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사안 해결을 끌어오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이 판례 처음 봤다. 그래서 막 헤맸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못 풀겠다. 이러신 분들은 재결 신청 청구권을 다 정리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재결 신청 청구권 쓰시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최대한 써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미 이거는 사실 수험계에 많이 풀린 문제여가지고요. 이거는 한번 정리는 하시고 가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문제 3번. 별로게 하고 우리 도정법의 일반적인 절차도 한번 복습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우리 이게 마지막 주에 도정법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성질도 한번 다시 누적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힘드시죠? 문제 4번. 자, 개별 공시지가의 검증 제도에 설명하시오. 자, 우리 예시 답안 같이 보겠습니다. 15조. 자, 우리 개별 공시지가 검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개설의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감정평가 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원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산정지가 검증 동글뱅이. 그다음 한 줄 내려주시면은 의견 제출 검증 동글뱅이. 그다음에 또 한 줄 내려주시면 이의 신청 검증 동글뱅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산정지가 검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평가사들이. 그래서 서면 검증 아니면 서류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의견 제출 검증, 이의 신청 검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가사가 출장을 나가요. 현장을 가요. 그래서 정밀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16쪽으로 오시면은 로마자 3의 검증 사항 등이 있죠.
자,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 18조.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법조문 테스트 같기도 한데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우리 비교 표준지 표의 동글뱅이 표준지 선정 표. 그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개별 토지 가격 선정의 적정성에 우리 개별 토지 가격 선정의 적정성에 개에다 동글뱅이 표개.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과 표공가의 균형의 균 동글뱅이 균 표개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요. 산정한 개별 토지가 인근 토지의 지가죠. 인의 동글뱅이 인근 토지의 인. 자, 우리 동그라미 5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우리 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상승 시 고려된 토지 특성의 특의 동그라미 이렇게 인특 공특. 그다음 동그라미 6번에요. 끝에 보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보거든요. 공의 동글뱅이요. 공, 인특 공. 그다음에 7번에 그 밖에 그 밖. 해서 우리 표계군, 인특공, 그 밖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부공법에서 그래도 검증이 그래도 한번 나오긴 했죠. 그래서 한번 단문으로 10점 이 정도는 정리하면은 조금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 4번은 사실 별 하나예요. 문제 4번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푸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도 제가 조금 고루고루 분포를 할 거거든요. 부공법, 토지보상법, 간편법 이렇게 해서 한번 중요한 A급만이라도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래서 부동산고시법 뭐가 A급이었죠? 하고 A급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면 오픈북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늦은 시간까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